아저씨, 저 좀 살려주세요. 고모가 저를 죽이려 해요. 북한 최고의 권력자, 김주애가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2025년 12월 8일,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악화와 함께 김여정 주도의 피해 숙청이 시작된 날입니다. 호위 상좌인 저는 충성 대신 반역을 택했고, 김주애 전용 헬기를 띄워 조종사를 제압한 뒤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하늘 위에서 벌어진 근위대의 반란, 최고 권력층 내부에서 벌어진 가장 잔혹한 암투와 어린 후계자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조국을 버린 군인의 비장한 결단을 폭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북이 아닙니다. 북한 체제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진실을 널리 퍼뜨려 주시고 청취하고 계신 지역이 어디신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혁, 북한 호위사령부 974부대 소속 상좌이자 김주애 동지의 전담 경호 책임자였습니다. 여러분은 TV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 걷는 화려한 소녀의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존귀한 자제분, 조선의 샛별. 세상은 그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평양 용성 관저에서 매일 지켜본 김주애는 차기 지도자가 아닌 거대한 공포에 짓눌린 소녀였습니다. 그녀가 입은 그 화려한 군복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그녀를 올가매는 수위나 다름없었습니다. 2025년 겨울, 평양의 칼바람보다 더 차가웠던 권력의 감옥, 그 안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김주애 전용 관저는 평양 시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호화로움으로 치장되어 있었고,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프랑스산 샹들리에, 그리고 맵기 올라오는 산의 진미. 하지만 그곳에는 사람의 온기가 없었습니다. 김주애 동지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고, 그녀의 친구는 오직 저와 몇몇 여성 경호원들 뿐이었습니다. 가끔 그녀는 창밖으로 평양 시내의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며 저에게 묻곤 했습니다. 오상좌님, 저 밖에 아이들은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랑 떡볶이도 먹고 웃고 떠든다는데 정말입니까? 저는 차렷 자세로 그렇습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왜 친구가 없을까요? 아버지는 왜 나를 이렇게 가둬두실까요? 그녀를 가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고모 김여정의 차가운 견제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등장할 때마다 김여정 부부장의 눈빛은 도살장의 칼날처럼 번뜩였습니다. 어린 것이 내 자리를 넘보다니. 말하지 않아도 그 살기가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2025년 11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고, 체중이 급격히 빠지고 공식 석상에서 비틀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최고 존엄의 건강 이상. 그것은 곧 권력의 공백을 의미했고, 2인자인 김주애에게는 가장 위험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관저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으로 변했습니다. 김주애를 찾는 전화가 뚝 끊겼고 경호 병력 중 일부가 김여정 라인의 인물들로 교체되는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김주애 동지는 밤마다 악몽을 꾸며 비명을 질렀고 아빠가 피를 토해요. 고모가 나를 쳐다봐요. 저는 문 밖에서 그 비명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고 이 소녀는 죄가 없다. 그저 독재자의 딸로 태어난 죄밖에 없다. 운명의 2025년 12월 초. 관저 깊숙한 곳에서 비상벨 대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료진들이 헐레벌떡 김정은 위원장의 침실로 뛰어 들어갔고 몇 시간 뒤 김여정 부부장이 군화를 신은 채 관저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직감했습니다. 방패가 사라졌다. 이제 이 어린 소녀에게 피비린내 나는 칼날이 날아들 것이다. 저는 허리춤의 권총을 확인했고 충성할 것인가, 지킬 것인가. 제 군인 인생 최대의 딜레마가 시작된 밤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5일, 평양의 밤은 유난히 길고 어두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쓰러진 직후, 용성 관저 내 1호 특수병동은 철저히 봉쇄되었고, 의료진을 제외하고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할 수 없는 그곳. 하지만 저는 호위상좌라는 직책 덕분에 병동 외곽 보안실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보안실 당직 근무자들이 모두 김여정 부부장의 지시로 교체되었습니다. 낯선 얼굴의 보위부원들이 자리를 차지했죠. 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순찰을 핑계로 지하 보안 서버실로 잠입했습니다. 그곳은 관저 내 모든 CCTV와 도청 기록이 모이는 비밀의 방이었습니다. 서버실의 모니터들은 꺼져 있었지만 메인 서버의 녹화 불빛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관리자 코드를 입력해 실시간 회의실 영상을 띄웠습니다. 화면 속에 나타난 광경은 제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상석에 앉아 있고 그 주변에는 군부 강경파 핵심 장성들 그리고 보위성 부상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병실 바로 옆 회의실이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오빠는 다시 일어나기 힘듭니다. 김여정의 목소리였고 장성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녀는 탁자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당의 영도 체계가 어린애 장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는 너무 어립니다. 백두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선 썩은 가지를 쳐내야 합니다. 썩은 가지. 그것은 바로 김주애 동지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보위성 부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부장 동지, 그럼 처리는 어떻게? 12월 8일 비상계엄을 선포함과 동시에 격리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유학이라고 발표하고 조용히 정리하십시오. 정리. 북한에서 그 단어는 곧 암살이자 처형을 의미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고모가 조카를 죽이려 하다니. 이것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라 패륜이자 반역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USB를 꺼내 그 회의 영상과 음성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파일이 발각되면 저는 그 자리에서 총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김주애를 살릴 명분도 국제사회의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사가 완료되는 그 1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서버실을 빠져나와 김주애 동지의 방으로 향했고 문 앞에서 만난 그녀는 잠옷 차림으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오상좌님, 아버지는요? 고모가 못 가게 해요. 그녀의 눈망울은 공포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 했습니다. 저는 김주애 동지의 어깨를 감싸쥐고 주변을 살핀 뒤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김주애 동지, 오늘 밤은 아무것도 묻지 말고 주무십시오. 제가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고 내일이면 늦는다. 거사는 김여정이 움직이기 전 바로 내일 아침이어야 한다. 제 군인으로서의 충성심은 그날 밤 그 회의실 영상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한 소녀를 살려야 한다는 인간으로서의 사명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탈출은 쉽지 않았습니다. 2인자의 이동은 곧 전쟁을 의미하니까요.
2025년 12월 7일 밤 11시. 거사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시각, 용성 관저는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제 품에는 김여정의 육성이 담긴 제거 계획 USB가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수령 결사옹위를 외치며 살아온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그 맹세를 깨고 국가 반역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조국을 버리는 길일지라도 죄 없는 어린 소녀를 권력의 재단에 바치는 것보다는 떳떳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복도의 CCTV 사각지대를 피해 김주애 동지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문이 열리자 잠옷바람에 김주애 동지가 놀란 토끼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라면 감히 들어올 수 없는 구역이었으니까요. 저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주애 동지,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밤이 지나면 동지는 더 이상 이곳에 계실 수 없습니다. 그녀는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제가 복사해온 김여정의 회의 영상을 틀어주었습니다. 그 아이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12월 8일. 조용히.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고모의 차가운 목소리. 김주애 동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고모가 정말 저를 죽입니까? 아버지가 아프신데 고모가 어떻게 믿었던 혈육의 배신. 10대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잔혹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작고 떨리는 어깨를 보며 말했습니다. 육로는 이미 봉쇄되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내일 아침 계엄령을 선포할 겁니다. 살 길은 딱 하나, 하늘뿐입니다.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내일 아침 긴급 군부대 시차를 핑계로 전용 헬기를 띄우고 공중에서 기술을 돌려 서해 NLL로 직행하는 것. 성공 확률은 희박했습니다. 실패하면 공중에서 산화하거나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습니다. 김주애 동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눈물 젖은 눈동자였지만 그 안에는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오상좌님, 저를 남쪽으로 데려가 주실 수 있나요? 친구들이 있다는 그곳으로요. 제 목숨을 걸고 약속합니다. 반드시 자유의 땅을 밟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밤 가장 필요한 짐만을 챙겼습니다. 그녀가 아끼는 가족 사진과 김여정의 음모가 담긴 태블릿 PC, 그리고 만약을 대비한 방탄조끼를 그녀의 외투 안에 입혔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8일 아침. 평양의 하늘은 무심하게도 맑았습니다. 저는 김주애 동지를 호위하며 관저 헬기장으로 향했습니다. 경비병들이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들이 경례하는 대상이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 망명하러 간다는 사실을요. 헬기 로터가 돌아가는 굉음이 제 심장 소리와 겹쳐 들렸고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조종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2025년 12월 8일 아침 8시 30분. 평양 미림 비행장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전용 헬기의 로터가 돌아가는 투두두두하는 굉음이 제 심장 소리를 덮어버릴 듯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김주애 동지를 호위하며 헬기에 올랐습니다. 활주로 외곽에는 호위 사령부 경비병들이 도열해 우리를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고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백두혈통이 지금 대한민국으로 망명을 떠난다는 사실을요. 김주애 동지는 창백한 얼굴로 제 소매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등을 한번 꽉 눌러주고 조종석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고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조종석에는 공군 최정예 비행사인 박소좌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헤드셋을 쓴 채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오상좌 동지, 금일 목적지는 남포 군부대 현지 지도 맞으십니까? 저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부조종석에 앉았습니다. 그렇소. 이륙하시오. 보안 유지를 위해 통신은 내가 직접 관리하겠소. 헬기가 굉음을 내며 평양 땅을 박차고 올랐습니다. 발 아래로 주체 사상탑과 평양 시내가 장난감처럼 작아졌습니다. 고도 1500m 상공.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 저는 품 안에서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꺼내 조종사의 관자놀이에 겨누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성이 조종사의 피부에 닿자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상좌 동지, 이게 무슨... 박소좌, 미안하네. 지금부터 이 기체는 내가 지휘한다. 기술을 서쪽, 방위각 270으로 돌려라. 서쪽. 그곳은 남포 군부대가 아닌 서해 바다, 즉 NLL 북방한 개선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조종사는 사색이 되어 저항하려 했습니다. 상좌 동지, 미치셨습니까? 이건 반역입니다. 당장 총을. 그가 조종관을 흔들며 기체가 요동쳤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특수부대 격투술로 조종사의 급소를 가격해 기절시켰습니다. 축 늘어진 그를 옆으로 밀어내고 제가 직접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호위 사령부에서 비상탈출 훈련을 받은 베테랑 조종사이기도 했습니다. 헬기는 거칠게 춤을 추다 다시 균형을 잡았습니다. 기술을 서해로 확 꺾자 뒷좌석에 김주혜 동지가 비명을 지르며 안전벨트를 생명줄처럼 부여잡았습니다. 김주혜 동지, 눈을 뜨십시오. 지금부터 진짜 전쟁입니다. 평양 관제소는 즉각 이상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헤드셋에서 무전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2호기, 2호기, 경로를 이탈했다. 당장 응답하라. 즉시 귀환하지 않으면 적기로 간주한다. 평양 방공사령부의 레이더에 붉은 경보등이 켜졌을 겁니다. 저는 무전기의 송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평양을 향해 마지막 통보를 날렸습니다. 여기는 오혁상좌.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의 인질이 아니다. 우리는 자유를 찾아간다. 막을 테면 막아봐라. 무전기를 꺼버리고 엔진 출력을 최대로 높였고 하지만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 멀리 평양순안 공군기지 쪽에서 검은 점 2개가 솟아오르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이었습니다. 평양을 벗어나 서해 상공으로 진입한 지 불과 5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백미러를 확인하던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뒤쪽 하늘이 찢어질 듯 울렸기 때문입니다. 전투기 2대. 북한 공군이 자랑하는 최신의 전투기가 저희 헬기를 향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추격이 아니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기어이 격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신의 조카가 탄 헬기를 공중에서 폭파해서라도 남조 선행을 막겠다는 도끼 어린 살이었습니다. 헬기 안에는 미사일 접근 경고음이 B-B-B- 하며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평양 방공사령부. 2호기, 즉시 기술을 돌려라. 불응시 즉각 격추한다. 반복한다. 격추한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제 동기였던 공군 편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저승사자였고 제가 응답하지 않자 미국이 한 대가 저희 헬기 측면으로 급강하하며 기관포를 발사했습니다. 헬기 옆바다에 물기둥이 치솟았습니다.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뒷좌석에 김주혜 동지가 아 하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웅크렸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귀를 막고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헬기를 해수면 5m까지 급강하시켰습니다. 꽉 잡으십시오. 바다에 붙어서 갑니다. 저는 초저공 비행을 감행했습니다. 파도가 헬기 바닥을 때릴 듯 튀어 올랐고 앞유리는 소금기로 뒤덮였습니다. 레이더 탐지를 피하고 고속으로 비행하는 미그기가 저속 헬기를 조준하기 어렵게 만드는 필사의 전술이었습니다. 미그기들은 속도가 너무 빨라 저희 헬기를 지나쳐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바로 선회하여 다시 공격 위치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미그기가 열추적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른 것입니다. 경고음이 헬기를 찢어놓을 듯 울렸습니다. 미사일 발사.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미사일이 날아왔고 저는 타이밍을 재다가 미사일이 헬기에 닿기 직전 기만탄 버튼을 내리쳤습니다. 고열을 내는 불꽃들이 헬기 뒤로 쏟아져 내렸고 열추적 미사일은 플레어를 헬기 엔진으로 착각해 뒤쪽 허공에서 폭발했습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헬기가 맹렬히 흔들렸고 기적 같은 회피였습니다. 김주혜 동지는 눈물범벅이 된 채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눈 뜨십시오. 살고 싶으면 앞만 봐야 합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헬기 계기판 일부가 깨지고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미그기들은 분했는지 다시 선회하며 재공격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들에게는 아직 미사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남은 것은 바닥을 드러낸 플레어와 얼마 남지 않은 연료뿐이었습니다. NLL 북방 한계선까지는 아직도 20km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인가? 절망감이 스쳤고 미그기가 다시 꼬리를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쪽 하늘에서 은색의 섬광들이 번쩍였습니다. 미그기가 다시 제 헬기의 꼬리를 잡았을 때 저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플레어도 바닥났고 연료 게이지는 붉은색 경고등을 깜빡이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김주혜 동지의 손을 잡으며 마지막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김주혜 동지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제 팔을 붙잡았고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남쪽 하늘에서 태양보다 더 눈부신 은색의 섬광들이 번쩍이며 순식간에 저희 머리 위를 덮쳤습니다. 하늘을 찢는 듯한 초음 속 굉음과 함께 대한민국 공군 보람의 전투기 4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군만마처럼 미그기와 저희 헬기 사이를 거대한 벽처럼 가로막았습니다. 북한의 미그기들이 당황하여 급격히 선회하는 모습이 백미러에 비쳤습니다. 그때 제 헬기의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너무나도 선명하고 힘찬 한국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공군이다. 귀순 의사를 확인했다. 지금부터 우리가 호위한다. 안심하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조종관을 잡은 손에 힘이 풀리며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그것은 단순한 무전이 아니었습니다. 70년 분단의 벽을 넘어 사지에 몰린 동포를 구하러 온 형제의 목소리였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위용은 대단했습니다. 비행편대가 미그기를 향해 기수를 돌리자 김여정의 살인 명령을 받았던 북한 공군기들은 감히 NLL 북방 한계선을 넘지 못하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실감하고 도망치듯 북쪽으로 기수를 돌렸습니다. 김여정의 도끼도 대한민국의 국방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저는 김주혜 동지에게 소리쳤습니다. 보십시오. 저기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살았습니다. 김주혜 동지는 비행기 날개에 선명히 박힌 태극마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얼굴을 감싸 쥐고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자 푸른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강철의 성, 대한민국 해군 이지스함이 보였습니다. 드넓은 갑판 위에는 구조 요원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헬기의 엔진 소리가 투둑, 투둑하며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연료가 완전히 바닥난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이지스함의 헬기 데크를 향해 비상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꽉 잡으십시오. 충격에 대비합니다. 엔진이 멈춘 헬기가 얼마나 무거운 쇳덩어리인지 아십니까? 연료가 바닥난 순간 요란하던 로터 소리가 뚝 끊기고 섬뜩한 정적과 함께 기체가 바다 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저 멀리 대한민국 이지스함의 회색 갑판이 무서운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조종간을 끝까지 당기며 마지막 비상 착륙 기술을 시도했습니다. 고개를 숙이십시오. 충격에 대비해. 거대한 굉음과 함께 헬기가 갑판에 거칠게 내려앉았습니다. 타이어가 터지고 기체가 한쪽으로 기울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제 의식이 잠시 흐릿해졌지만 옆에서 들리는 김주혜 동지의 기침 소리에 번쩍 눈을 떴습니다. 헬기 문을 발로 차고 나가자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요원들이 총구를 겨눈 채 저희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번쩍 들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사격 중지. 사격 중지. 나는 호위사령부 상좌 오혁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김주혜다. 우리는 귀순한다. 김주혜라는 이름에 요원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곧이어 함장으로 보이는 지휘관이 달려와 요원들을 제지했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피 묻은 태블릿 PC를 꺼내 함장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자기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안에 김여정이 조카를 죽이라고 명령한 육성 녹음과 군부 숙청 리스트가 들어있어. 이것이 우리가 목숨 걸고 넘어온 이유요. 함장은 태블릿을 받아들고는 저와 김주혜를 향해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귀관과 김주혜 양의 신변은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군이 보호합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린 김주혜 동지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해군 의무관이 달려와 그녀에게 두꺼운 담요를 덮어주고 따뜻한 코코아를 쥐어주었습니다. 평양의 관저에서 최고급 요리만 먹던 그녀였지만 덜덜 떨며 마신 그 코코아 한 잔이 생애 가장 따뜻한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아저씨, 정말 안 죽는 거죠? 고모가. 여기까지는 못 쫓아오죠? 소녀는 아직도 공포에 질려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말했습니다. 네, 주혜 동지. 저 펄럭이는 태극기가 보입니까? 저 깃발 아래서는 누구도 동지를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김주혜 동지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이인자의 위엄도 후계자의 무게도 아닌 그저 살고 싶었던 소녀의 오열이었습니다. 갑판 위로 서해의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평양의 바람과는 다른 자유의 냄새가 섞인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불시착한 헬기와 저 멀리 북쪽 하늘을 번갈아 보았고 죽음의 비행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서해 갑판 위에서의 그 뜨거운 구출 이후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 2인자 김주애의 헬기 탈북. 이 뉴스는 전 세계를 강타한 세기의 특종이었고 평양의 김여정 부부장은 우리를 놓친 방공사령부 책임자들을 즉결 처형하며 광분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정원의 안전가옥에서 철통 같은 보호를 받으며 조사를 마쳤습니다. 제가 제출한 숙청 계획 태블릿 PC는 북한 정권의 패륜적 민낯을 까발리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거창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옆에 있는 한 소녀의 변화였습니다. 몇 달 뒤,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놀이공원에 갔고 그곳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에는 존귀한 자제분이라 불리며 열병식 단상에서 무표정하게 서 있던 김주애는 없었습니다. 대신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고 머리띠를 한 평범한 10대 소녀가 친구들과 어울려 추러스를 베어 물고 있었습니다. 까르르. 바이킹이 내려올 때 터져나온 그녀의 웃음소리. 그것은 평양 용성 관저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가공되지 않은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미국의 미사일을 피해 지켜낸 것은 북한의 차기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평범한 미소였습니다. 독재자의 딸이라는 이유로 친구 하나 없이 감옥 같은 관저에 갇혀 살아야 했던 아이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나이를 되찾은 것입니다. 그날 저녁, 김주애 양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여기는 아무도 저를 죽이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떡볶이가 정말 맛있어요. 그 소박한 고백이 제가 받은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 오혁으로서 새로운 사명을 얻었습니다. 저는 안보 강연과 증언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허구성과 김여정의 잔혹함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소리는 휴전선 넘어 북한군 동료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을 겁니다. 총구는 독재자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데 써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2025년 12월 8일, 그날의 비행은 저에게 가장 위대한 작전이었고, 독재자의 딸조차 살기 위해 탈출해야 하는 나라, 그곳이 바로 지금의 북한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는 날, 저는 김주애 양과 함께 다시 헬기를 타고 평양으로 갈 것입니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